오늘 강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영훈 교수님입니다. 과거에 현대자동차하고 LG전자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현재 대한산업공학회하고 전자거래학회 이사를 역임하시고 계시고, 현재는 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을 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빅데이터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산업별 활용이라든지 주요 기술에 대한 키워드, 향후 정책 입안할 때 도움될 수 있는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빅데이터 관련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할 때 자리가 맨 뒤부터 차는 거는 그죠? 우리나라 이 산업 정책을 움직이시는 분들이나 저희 학교 학부생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았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을 움직이시는 분들 앞에서 좀 세미나를 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해가지고 좀 이제 고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연구를 함과 그다음에 제 랩실을 운영하고 이런데 사실 산업부에서 기획해 주신 과제들이 사실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아주 작게나마 이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올해부터 시작한 자율제조 중에 하나에도 제가 상석은 아니고 이제 말석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이제 종료되는 인공지능 의료 탑재형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일자리과에서 해주시는 산업혁신인재 양성 사업에도 저희 과가 참여해서 데이터 기반의 전자전력 양성 사업 이런 것들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이제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라도 좀 머리에 남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사, 석사, 박사 모두 다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 때는 이제 제조 관련된 생산 시스템을 전공을 했고, 박사 때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업에서는 LG전자, 현대차에서 이제 일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석사나 현업에서 했던 이런 도메인 지식, 그리고 이제 박사에서 했던 인공지능 이론전 지식,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지금 한창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열심히 노를 적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노를 젓는 이런 내용들을 오늘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은 빅데이터 현황이랑 그다음 활용, 그다음에 주요 기술 키워드, 정책 재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일단은 규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빅이니까. 그래서 일단 규모 측면을 먼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제 글로벌 동향인데 데이터 규모 추이라던가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 경제 가치 규모 등등 다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유의미한 게 이제 전체 규모도 두 자릿수이지만 저기 이제 가까이에 있는 개별 국가 내에서 시장조차도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유의미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도 시장 규모라던가 데이터 산업의 인력 현황 등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볼륨만 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했을 때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3V라고 해서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이렇게 해갖고 얼마나 규모가 있느냐, 사실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냐, 얼마나 다양하냐, 그리고 이거를 처리할 만큼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졌냐, 요거를 이제 주로 우리가 빅데이터의 3B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런 3B 플러스 5B 혹은 7B 이렇게 좀 가까이 개념이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B가 됐을 때 추가되는 두 가지는 value, 그다음에 veracity라고 해서 일단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방대한 걸 떠나서 이 데이터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 포인트.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데이터에 진짜 오류, 노이즈 이런 게 없어서 정말 질적으로 유의미하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5B.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validity, 그 다음에 volatility라고 해서
정확성, 휘발성 이렇게 더해서 이제 7V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성은 이제 그 신뢰성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신뢰성은 데이터 외적으로 뭐 오류나 노이즈 이런 게 없느냐는 거고요. 정확성, 밸리디티는 그 좀 데이터 내적으로 뭐 유효성, 뭐 편향, 환각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휘발성은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이 쌓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데이터가 의미 있는 기간이 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 관리나 이런 저장의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많이 쌓는다 이런 것보다는 이걸 얼마나 활용할지, 그리고 신뢰도 있을지, 정확성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가 효율적일지 이런 쪽으로 좀 내용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용어 하나만 좀 정리를 하면 요 편향 환각은 요게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편향이 없어야 된다는 게 데이터가 이제 얼마나 공정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핀란드 말에는 이제 그 남녀 그 주어 요소가 없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시키면 이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인베스트는 he, 그다음에 그 런드리는 she, 뭐 플레이 스포츠는 he, 뭐 take care of children she, work는 he, 뭐 댄스는 she, 뭐 드라이브는 he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적 통념과 굉장히 일관되게 이렇게 편향된 그 결과를 보이는 게 있죠, 그죠? 이런 식의 편향된 결과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밸리디티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는 우리가 규모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질적인 포인트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빅데이터 기술의 텍소노미이다, 이제 분류책이다 하면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3B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어떤 분석 기술이 있고 이 데이터가 얼만큼 우리가 저장할 수 있고 뭐 일부 활용을 이렇게 고민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 텍소노미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7B에 해당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 일단 그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밸류 측면에서 굉장히 확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챌린지 쪽에서도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여기 이제 데이터 신뢰성에 관련된 얘기들이죠. 그리고 뭐 보안성,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의 도메인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일단 산업부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활용 쪽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AI 활용률은 이제 산업별 존재가 이제 당연히 산업별 차이가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 일단 요건 이제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각 기업의 설문조사에 기반한 거긴 한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금융은 40.2%, 제조업은 23.6%, 농업은 22.7%, 의료 8.1% 이런 것처럼 산업 간 차이가 일단 굉장히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의외로 사실 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술 레벨은 되게 높은데 이제 업종의 특성상 좀 이제 보수적인 접근이나 규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제 활용률은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예시가 이제 요거 설문조사 기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틀린 게 아닌 게 이제 요건 이제 미국의 예시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AI 관련된 이런 태스크들이 적용이 됐냐를 봤을 때 요 이제 가로축이 current AI adoption인데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파이낸셜이 되게 이제 앞쪽에 있고요. 그 중간에 제조업이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이 좀 상당히 좀 낮죠, 그죠? 그래서 요 현황이 이제 완전 틀린 게 아니다. 그래서 각 산업별로 이제 현황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산업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고 또 유의미한 이제 기술적 레벨을 보이고 있는 금융, 제조, 농업, 의료 각각의 케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금융산업은 사실 저희가 이제 산업부의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도 굉장히 자생적으로 빅데이터 AI 활용이 이제 높은 쪽이죠.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 쪽 산업에 진출해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핀테크나 비금융사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기존의 금융사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빅데이터 AI 활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현황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이 이제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봐도 예전과 다르게 거의 대부분 빅데이터 AI 기업이죠. 요것도 데이터고요. 요것도 데이터고, 요것도 데이터고,
이것도 데이터고, 이것도 AI고, AI,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투자하고 있는 상황 자체도 굉장히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 저 예시 중에 그 데이터브릭스나 이제 포패러다임 같은 기업들은 원래는 이 금융 쪽 데이터를 하던 업체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 업체였어요. 원래 이제 그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쪽 하던 기업이고요. 포패러다임은 이제 기업은 AI 하던 기업인데 이제 금융 쪽에서 워낙 이 빅데이터 AI 관련된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는 거의 이게 전적으로 지금 그 금융 쪽에 데이터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위에 표는 실제 금융기업의 CEO한테 너네가 지금 빅데이터 AI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를 이제 물어본 결과인데 굉장히 이제 모든 분야가 되게 그 균일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뭐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최적화, 뭐 사기 탐지, 뭐 트레이딩, 문서 관리, 고객 경험 등등. 실제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금융산업은 사실 우리가 뭐 이제 각 그 부서가 으쌰으쌰 모여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자 이제 이런 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부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이슈가 없도록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 보면 프론트, 뭐 그 미들, 백오피스 각각에 굉장히 이제 분할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 그러니까 프론트 오피스에서는 뭐 AI 챗봇이나 AI 기반 뭐 신용평가, 컨택 등등 이렇게 고객과 접점이 되어 있는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미들 오피스에서는 이제 뭐 이상거래 탐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백오피스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서류 관리라던가 뭐 심사 이런 그 태스크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프론트 오피스 쪽에서 보면 가장 많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의 자산 관리 쪽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제 투자자가 어떤 이제 성향을 입력하면 너의 성향에 맞춰서 현재 뭐가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추천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핫했던 게 그 JP 체이스에서 인덱스 GPT라는 걸 출시를 했죠. 그래서 GPT 형태로 이제 대화형으로 투자 상품을 추천하고 뭐 기존의 히스토리들 입력하고 등등 이런 것들 요즘 주로 하고 있고요. 뱅가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뱅가드 어드바이저도 요즘 이제 유명한 로보 어드바이저 중에 하나고요. 비단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금융권도 로보 어드바이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뭐 신한, 국민, 뭐 하나, 우리 이 4대 기업뿐 아니라 뭐 농협, 뭐 증권승 여기 다 서로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다 그 로보 어드바이저 관련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가입자도 보면 거의 지금 35만 명, 40만 명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이미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프론트 오피스에서 또 하나의 예시라고 보면 뭐 상품 개발이나 마케팅을 할 때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그 소비 트렌드,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적합한 그 뭐 카드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어프로치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신한카드에서 되게 이제 핫했던 히트를 쳤던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코드9이라는 상품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비 패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군을 9개로 만들어서 너한테 제일 적합한 건 요거다 이렇게 해서 카드를 추천해 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히트를 친 상품이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거래 시점을 가지고 뭐 적합한 이런 뭐 쿠폰이나 혜택을 제한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주로 금융산업의 이제 프론트 오피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들 오피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정거래를 탐지하는 일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사기 위험군을 뭐 추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이제 그 해외 업체에서도 이제 운전 패턴을 분석해서 뭐 사고 가능성을 판단하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티맵에서도 이런 걸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뭐 각각 카드사에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부정 거래가 예상되는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이런 시스템을 주로 미들 오피스에서 도입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제조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제조업은 뭐 일단 그 산업부에서 가장 이제 그 주력을 갖고 이제 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키워드들이 대부분 제조업의 저 예상 가능한 키워드들이죠. 요건 이제 현재 각 그 업종, 각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고 향후에 얼마나 증가할 거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 먼저 뭐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뭐 이제 설비 유지 보수 쪽에서도 향후에 이제 이만큼 늘어날 거다. 그다음에 뭐 프로세스나 품질 최적화 쪽에서도 뭐 이만큼 늘어날 거다.
쭉 내려와서 이제 요즘 이제 밀고 있는 자율 제조, 이거 풀리 오토노머스 디지털 팩토리라고 해서 뭐 자율 제조랑 같은 얘기죠. 그런 것도 뭐 현재는 사실 좀 뭐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5년 내에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세 가지 꼭지죠. 뭐 설비 예지 보전하고요, 뭐 품질 그 최적화하고요, 자율 제조까지,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제조업에서 주로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예시인데, 뭐 품질 최적화는 요거 이제 그 산업부에서 거의 가장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고요. 뭐 자동차 분야나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뭐 비전 검사 혹은 기존의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품질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제가 했던 예시인데, 요것도 이제 이 품질 최적화의 좀 고도화된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는 자동차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주로 고려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도장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뭐 그 페인트의 질이라던가 아니면 뭐 작업자의 숙련도 이런 것들만 주로 이제 파악을 했는데, 아니면 뭐 설비의 압력이나 이런 것만 고려를 했는데, 뭐 자동차에서 사실 도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이런 이제 차별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기존에 눈에 보이는 이제 그런 요소들 말고도 이제 품질에 영향을 준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가정으로, 여기서는 뭐 그 부스의 습도나 부스의 뭐 온도 혹은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과 품질에 관련된 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품질을 최적화하자, 이제 뭐 이런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품질 최적화의 이제 그 좋은 예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우리가 제조업 측면에서 품질 아니라 사용자 측면에서 품질에 좀 더 포커스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제조업 입장에서 우리가 정한 스펙을 잘 맞추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겪었던 히스토리 기반에서 문제가 없을 것 같으냐, 이렇게 만족을 시키면 이제 품질 그 이슈가 없다, 이렇게 출고를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뭐 테슬라 같은 예에서 사실 테슬라 그 자동차 보면 뭐 단차도 잘 안 맞고요, 그죠? 막 삐걱거리는 거 되게 많고, 예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는 사실 용인할 수 없는 그런 품질로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실 전혀 불만 없이 타죠, 그죠? 테슬라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품질도 이제 제조업에서 내가 정한 스펙이 아니라 사용자가 느끼는 사용자 체감 품질에 대한 이제 어프로치를 좀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이탈을 차면서 느끼는 뭐 이제 그 리뷰나 이런 이제 그 만족도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이걸 가지고 고객센터에 이제 AS를 하러 오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객 입장에서의 이런 품질도 요즘은 데이터 분석으로 많이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설비 예제 보전이었죠. 설비 예제 보전은 말 그대로 기계 설비를 우리가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불량이 나기 전에 사전에 설비를 관리를 하자.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설비 수명이 얼마 남았으니까 뭐 사전에 교환을 하자, 이제 이런 어프로치이고요. 실제 보면 이 제조업 전체도 아니고 설비 예지 보전의 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그죠? 매년 지금 17%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 만큼 이제 그 유의미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 제어까지. 이거는 이제 그 뭐 어떤 예시를 넣을까 하다가 이제 그 뭐 제가 참여하고 있는 기계 장비 쪽 예시를 넣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뭐 인지, 판단, 제어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조업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농협 분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업은 생각보다 반강제적으로 마찬가지로 그 빅데이터 AI 활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증가가 뭐 우리나라 말고 이제 다른 나라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늘고 있죠. 그래서 2050년까지 뭐 97억 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토지 부족, 뭐 기후 변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농업 생산성 지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AI에 대한 활용이 되게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업에서 쓰는 건 대부분 이런 거죠. 이 실제 이제 그 스마트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분야, 그다음에 아니면 비전을 가지고 뭐 품질 예측이나 이제 수확량을 판단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주로 두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스마트팜은 이제 대부분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이 자라는 환경에 있는 데이터, 온도, 일사량, CO2 이런 정보를 가지고 실제 식물이 이렇게 했더니 더 잘 자라더라, 이렇게 했더니 안 자라더라 해서 실제 식물의 생장과
환경의 정보를 매칭시켜서 최적화된 이런 이제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하나의 스마트팜 그 분야의 데이터 분석 예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컴퓨터 비전 쪽이죠. 비전을 가지고 병충해 인식을 하고 잡초가 있는 곳을 판단하고 찍어서 수확 시기를 판단하고 이렇게 비전에 기반한 이제 그 어프로치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산업 펀딩을 받아서 진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아까 뭐 유사하게 똑같이 이제 이제 시드는 상태를 탐지하는 이런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제였는데, 요거 이제 그 대상 그리너리라고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벽에 인테리어를 이제 식물로 쫙 채우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하는 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그리너를 누군가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이걸 보고 지금 얘가 씨 들어가는 상태인 게 캐치가 되면 그 부분을 갈아채울 수 있는 수종을 사전에 배송해주고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판단하려면 저희가 사전에 씨 들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너 지금 씨 들고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정상의 데이터는 있고, 그죠? 완전히 시든 다음에 데이터는 좀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누가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들어가고 있는 찰나의 데이터는 이제 별로 우리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실제 정상 데이터랑 이제 시든 데이터를 이제 합성을 해갖고, 요거 이제 다 생성된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시 들어가고 있는 그 단계별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기존에는 잡아내지 못했던 시 들어가는 상태, 그리고 몇 프로 시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제 이제 목적을 가졌던 과제였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농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비전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분야고요. 의료 분야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기술 수준 대비 사실 그 어답션 레이트 되게 낮은 그 산업 중에 하나죠. 사실 의료 기술 수준 이제 요 의료 쪽에서 인공지능 AI를 가지고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이 되게 많을 정도로 사실 기술 규모는 되게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이제 적용 이제 률은 상당히 낮은 이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계속 높아질 거라고 당연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이제 진단 보조 기구들이 이제 의료 코드를 받아낸 그런 히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CPT랑 NTAP가 둘 다 이제 인공지능 의료 모델 진단 보조 장치를 위한 코드고요. 그래서 NTAP가 조금 더 좋긴 한데, CPT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아무튼 이런 코드를 이제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아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에 이 요양기반 평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로 이제 의료기기로 인증받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보조 모델이 되게 많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이제 급여로 이제 이게 평가받은 적은 없어서 지금 이제 그걸 위한 근거를 쌓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이제 대부분 이제 비급여로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런 일반 의학 분야는 사실 이 급여 여부를 판단받고 안 받는 게 되게 크리티컬한데, 반대로 이제 치과나 이런 분야는 원래도 비급여가 되게 많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간 그걸 틀어서, 사실 치과에서는 어차피 의사 맞는 대로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오히려 더 기회를 보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시장의 규모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도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영상을 가지고 진단 보조를 하기 위해 활용하는 이런 이제 그 어프로치들이고요. 우리나라 뷰노나 이런 기업들 대부분 이제 이런 쪽에서 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영상 간의 변환이나 영상 생성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품질을 개선하고 영상 간의 변화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상은 이제 그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이슈를 최대한 뭉갤 수 있는 뭔가 약간 변환하는 영상을 변환해서, 이건 이제 실제 어떤 정보를 담고 있긴 하지만 특정 개인을 우리가 이제 특정 개인의 영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런 분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산업 펀딩을 받아서 진행했던 예시인데요. 요건 이제 내시경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의료 영상을 이제 탐지하는 모델인데, 이제 앞에 거랑 다르게 이제 내시경은 실시간이니까 우리가 영상을 기반으로 탐지를 해야 되는데, 비록 영상이긴 하지만 대부분 영상을 개별 이제 이미지 시퀀스로 잘라서 이런 폴립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시간이 이게 의사가 이 내시경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이죠. 이제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 본 적은 없지만 이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폴립이 발견이 되면 그 앞에 몇 초, 향후 몇 초에는 계속 똑같은 폴립이 계속 잡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영상 단위로 이거를 우리가 잘라내서 판단하다 보니까 분명히 동일한 영상이 쭉 지나가면서 똑같은 폴립이 계속 영상에 잡히는데 어떨 땐 잡았다가 어떨 땐 못 잡았다가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이미지에서 잡히는 정보들을 계속 다음 스텝으로 넘겨가면서 내가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이 이미지를 봤을 때는 폴립이 없다고 내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시퀀스에서 계속 폴립이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가중치를 좀 낮춰서 이 폴립이 있는 쪽으로 좀 더 이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모델이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의료에서 활용하는 진단 보조의 굉장히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활용을 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3B라고 해서 이제 규모만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5B라고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봤고요. 최근에는 이제 7B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가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안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키워드가 조금 더 변형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적게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그거대로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향으로 이런 신뢰성, 보안성, 관리 효율화 이런 쪽에 이제 요즘은 이제 기술 키워드가 보통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제가 기술 키워드를 한 3개 정도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뭐 이제 그 신뢰성, 보안성, 관리의 효율화 측면에서 이제 하나씩 키워드를 제가 선정을 했는데 이제 100% 뭐 제가 임의로 제가 나름의 전문가의 그 판단으로 선택을 한 거긴 한데 사실 이제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아마 데이터 합성 증강, 데이터 보안, 연합 합성 이런 키워드들에 보통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데이터 합성 증강 쪽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데이터 합성 증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제 뭐 요즘 그 생성 AI나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하려면 데이터 수요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나 데이터 양이나 뭐 질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수집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합성하고 증강해서 이런 데이터를 좀 이제 채워보자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를 위해서 이게 등장하게 된 기술이고요.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제 60% 정도가 학습 데이터 60%가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현재 이제 그 글로벌 시장 규모를 봤을 때도 거의 매년 30% 이상의 지금 그 시장 형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합성하고 증강이 뭐 둘 다 목적은 비슷한데 사실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합성은 우리가 보통 뭐 그 시뮬레이터나 이렇게 이제 아예 그 이제 별도의 우리가 이제 모델을 통해서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게 이제 합성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증강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가 있고 이걸 어떻게든 변형하거나 좀 이제 뭐 생성하거나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증강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목적은 비슷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소스는 조금 다르다. 요거는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아예 만들어낸 데이터, 합성 데이터는 증강 데이터는 이제 기존 데이터가 있고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파생시키는 이런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합성 데이터 먼저 일단 시뮬레이션에서 하는 예시들이 우리가 테슬라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보면 시각 만개로 이런 게 이제 다 그건죠. 시뮬레이터에서 만들어내는 데이터고요. 이건 이제 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앞에 이상한 뭐 물체가 있는 상황도 필요하고요. 또는 눈이 오는 환경, 뭐 어두운 환경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데이터가 이제 그걸 만들어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터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세팅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는 이런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합성 데이터를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중에 하나는 이런 디지털 트윈이죠. 자, 디지털 트윈은 뭐 그 목적 자체가 원래 이제 제조 공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만든 거니까. 적합한 예시가 뭐 어차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실제로 제조 환경을 모델링 시켜놓은 마찬가지 시뮬레이터에서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로 학습을 하겠다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합성 데이터의 어프로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증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미지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파생하거나 변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의료에서 이제 누구의 데이터인지 모르게 좀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요 GPT 같은 걸 활용해서 GPT랑 대화하면서 만들어낸 이런 데이터를 다른 모델에 오히려 학습 데이터로 쓰고 있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도 증강 데이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합성이나 증강 데이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모델 성능도 고도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안정성이나 법적 제약도 해소할 수 있죠. 특히 이제 국방 데이터나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성 혹은 증강을 통해서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보셨던 테슬라뿐 아니라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서 학습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 스위스 보험회사나 독일 보험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이제 개인정보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실제 고객을 모방한 이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이제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데이터를 뭐 이런 이제 고객 리탈이나 뭐 상품 추천 학습하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거를 향후에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필요한 걸 이제 몇 가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증강이나 합성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30% 이상의 이제 시장 이제 규모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산업별로 굉장히 그 데이터 타입별로 기술 레벨이 다릅니다. 기존의 데이터도 차이도 있을 거고요. 난이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산업별 특성을 활용해서 좀 맞춤형 솔루션, 그리고 선도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두 개는 사실 뭐 산업부보다는 좀 과기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성이나 증강 데이터로 만들어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이드가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합성하고 증강 새롭게 만들어낸 데이터긴 한데 이제 원본의 그 정보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성한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합성 증강의 문제가 이 나이트쉐이드라고 해서 사실 일부러 조금 잘못된 데이터를 중독 샘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러 뭔가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자율 그 주행 모델을 학습해 왔는데 딱 한 50개 정도의 잘못된 중독 샘플만 있으면 얘가 갑자기 막 사람을 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동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합성 증강 데이터가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데이터 보안이고요. 데이터 보안은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이버 보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은 누가 내 시스템에 침입한 걸 막아내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보안은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내 데이터가 누구한테 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데이터가 공유되되 다만 이 데이터에 있는 이제 민감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린 채로 어떤 분석을 한다던가 혹은 뭐 공유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 요게 이제 데이터 보안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안 시정도 지금 뭐 연간 12.5%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래서 뭐 데이터 보안 아무튼 요게 이제 가정은 요런 거예요.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한 이런 기준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누구한테 갔을 때 이 사람은 이거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게 이제 기본 가정이고요. 그래서 내 데이터가 공유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뭐 암호화할지 혹은 비식별화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 보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용 암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용 암호화는 뭐 기술적으로 뭐 엄청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해서 내가 사실 암호화한 다음에도 내가 어떤 분석을 했을 때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 이런 이제 그 연산이 보장이 되면 이걸 이제 동용 암호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요걸 이해하면 동용 암호화 다 이해하신 건데, 자, 우리가 평문으로 더하기 하면 10 더하기 15 하면 25죠. 자, 요거는 이제 암호화할 때 우리가 뭐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치면, 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하나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이제 10을 4로 나누고 나머지 2고요. 7로 나눌 때 나머지는 3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10을 암호화를 하면 2 혹은 3 뭐 이런 숫자로 암호화를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15도 뭐 3, 1 이렇게 암호화할 수 있고 25도 뭐 1, 4 이렇게 암호화할 수 있죠. 나머지 구하는 건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만약에 이걸 우리가 10 더하기 5 했듯이 각각을 더하는 겁니다. 각각을 더하면 2, 3 더하면 5 되고요. 3, 1 더하면 4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왼쪽 거는 4로 나눈 나머지니까 5로 나누면 1 되고요, 그죠? 우리가 아까 10 더하기 15에서 25를 암호화했던 그 결과 1, 4랑
암호화한 다음에 한 연산과 결과가 같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동형 암호의 기본 원리고요. 요게 되면 이제 장점이 내가 암호화를 하고 이 암호화 키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냥 이 받은 상태에서 자기는 그냥 연산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만 그냥 얘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복호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어프로치가 데이터 보안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접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데이터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분석해봐 줄 때 다만 이제 어떻게든 암호화를 해서 얘는 모르는 채로 분석을 하고 다시 받는 사람만 이걸 이제 복호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어프로치가 이제 데이터 보안의 예시고요. 그래서 뭐 요걸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정보보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뭐 민감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요런 이제 동형 암호화 시장이 대부분 뭐 한 10%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장할 거로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재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은 주로 보안업체에서 이런 거를 주도했는데 동형 암호화는 사실 데이터를 위한 거니까 데이터 보안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업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MS나 뭐 IBM, 뭐 셀프, 오라클 등등 이런 기업들이 주로 이것들을 주도하고 있고요. 뭐 예시를 보면은 뭐 애플에서도 뭐 사용자 이미지 이제 암호화하고 개인정보 있으니까 전화번호 조회 뭐 이런 것도 암호화하고요. 뭐 네이버도 지문, 얼굴인식, 생체인증 이런 거 암호화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튼 그 민감한 정보가 있는 것들을 주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일단 이런 데이터 보안이 사실 이제 글로벌 동향에 대비 이제 그 국내 사실 좀 기술 수준이나 뭐 시장 규모가 사실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실증할 수 있도록 뭐 의료, 금융, 국방 등의 분야 위주로 조금 이런 것들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암호화 방법 중에 하나인 동형 암호조차도 사실 어떤 기술이 표준화인지 아직 사실 논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저 나누기 연산처럼 굉장히 간단한 암호화 기술을 쓸 수도 있고요. 최근에 뭐 CKKS 같은 굉장히 복잡한 암호화 기술도 있는데 어떤 거를 써야 될지에 대한 지금 이제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사실 없어서 국제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단점이 이제 암호화한 다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알고리즘상 연산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특화된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 기술이 좀 병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연합학습입니다. 연합학습. 이건 이제 데이터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연합학습도 현재 한 뭐 10% 정도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이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조만간 성장이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합학습은 말 그대로 이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갖고 AI 모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산형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곳곳에 있으면 그 데이터를 중앙으로 보내서 중앙에서 학습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모델의 파라미터를 그 이제 개별 분산 그 장치로 보내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모델 파라미터를 중앙으로 보내고 그럼 얘는 다시 또 다른 이제 그 분산 환경에 모델을 보내고 학습하면 다시 중앙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을 보내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연합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합학습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뭐 예시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은 이제 지점이 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중앙으로 수집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면 예를 들면 이제 A라는 뭐 서울대 뭐 예를 들면 이제 분당병원에서 학습을 해서 다시 중앙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서울대 대학로 병원에서 학습해서 다시 중앙으로 보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과 이제 그 전달하는 게 이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모델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연합학습의 방식이고요. 이게 이제 요거 이제 태동된 배경이 이제 예전에는 데이터가 사실 가는 게 이제 효율적이긴 한데 데이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학습의 효율보다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 소개된 로스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지 말고 그냥 모델을 주고받자 이런 이제 배경에서 탄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먼저 크게 뭐 크로스 사일로, 크로스 디바이스 이런 환경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의료, 금융, 제조처럼 뭐 지점이 많은데, 뭐 공장이 많은데 이런 곳에서 이제 그 크로스 사일로를 위해서 뭐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디바이스, 뭐 PC나 스마트폰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명확하죠. 일단 탈중앙화된 컴퓨터가 있으니까 데이터 주권 확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이 이제 내 데이터를 내가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100% 보장이 되고요. 또 이제 여러 소스로부터 학습을 하니까 편향되지 않고 신뢰성 높은 모델 구축이 되고요. 뭐 이제 단적으로는 통신 비용이 당연히, 다만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것보다는 낮긴 하지만 이제 뭐 로컬에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통계적 이질성.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AI 모델을 학습할 때 데이터 수집이 다 통계적으로 동일한 분포를 가정하는데, 사실 각각에서 수집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보장되기 어렵다는 뭐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뭐 구글 헬스에서도 여러 병원의 환자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델을 보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선할 때 최근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활용하는 차량들의 모델을 보내서 학습해서 오는 이런 식의 언어학습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아마존에서 뭐 스마트홈, 뭐 주위에서 여러 가지 공장, JP 몰건에서 뭐 여러 가지 각 지점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으지 않고 이제 분산해서 학습할 수 있게 활용을 이제 하는 예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뭐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할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일단 연합학습은 방법론은 굉장히 심플해요. 방법론에 대한 그 문제는 전혀 없는데, 일단 아까 그 데이터 이질성, 통계적 이질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이 아직 전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것도 약간 뭐 과기부 성격이 있긴 한데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아까 연합학습은 알고리즘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실제 구현하고 실증하는 과정에서 뭐 비동기 업데이트, 데이터 불경 등등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실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자, 뭐 잘 아시다시피 산업부에서 사실 기본 방향성의 기조는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감사할 만큼이나 되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전 산업의 AX 확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뭐 저도 이제 기획에 참여하고 있지만 AI 자율제조나 AI 얼라이언스 이런 어프로치들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또 그 기반에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것도 굉장히 잘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 산업 데이터 활용 방안,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주도해서 해주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개인적으로 한쪽은 이제 5B에 해당하는 활용을 다변화하는 뭐 AI R&D 쪽 굉장히 좋은 예시죠. 기존은 사실 우리가 이제 R&D 활용하는 그 분야가 굉장히 이제 사실 소수 분야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변화해서 좀 이제 활용을 다변화하는 이런 쪽에 방향을 하나 잡아주시면 되게 감사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나머지 7B에 관련해서 데이터 질적 측면, 관리 측면에서의 방금 예시했던 뭐 연합학습이나 데이터 보안, 데이터 생성 합성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의견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개별 데이터 수집은 사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저런 툴들은 사실 좀 어느 정도 보안의 성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쌓여 있어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스를 딱 뚫을 때 저걸 쓰는 거고, 사실 기본 데이터 수집이 사실 적게 돼 있는 거는 좀 저걸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조금 달라진 게 그 자율제조 전까지는 기업이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쌓아서 뭐 어떻게 이걸 활용할지 전혀 모른다는 이제 이야기가 사실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데이터 스페이스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 표준화 논의도 되고 있고, 자율제조하면서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최근에는 조금 뭐 그냥 무조건 쌓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밸류 쪽에서 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쌓는지 방향을 좀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방향만 잡으면 그 다음에 쌓는 건 사실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뭐 현재 양이 적더라도 뭐 요 방향만 잘 잡아주시면 뭐 그냥 쌓아가는 거는 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네, 얼마든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저 사실 요게 뭐, 요 위에 것도 물론 이제 되게 감사한데, 원래 사실 활용 쪽은 워낙 산업에서 잘하고 계셨던 거고, 전 최근에 요 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 이런 게 되게 감사하다고 느꼈던 게, 이게 사실 이거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없는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사실 좀 인지를 하셔서, 여기 보면은 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표준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인프라에 대한 것도 있고요. 사실 저는 뭐 이제 활용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뭐 쌓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사실 가져주시는 것 같아갖고 전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